2025년 12월 24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개봉한 영화 한 편 때문에 지금 온라인이 그야말로 전쟁터인데요. 바로 제임스 커메론 감독의 신작 아바타 불가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들여다볼 자료는 이 영화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심층 분석 보고서예요. 단순한 감상평이 아니라 이번 3편이 판도라라는 세계 전체를 어떻게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는지 그 지각 변동의 핵심을 파고드는 내용입니다. 네, 이 보고서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이 자기가 만든 신화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 지난 인류편을 통해 우리가 익히 알던 선하고 영적인 나비족 대 탐욕스럽고 파괴적인 인간이라는 구도가 이번 편에서 완전히 박살나거든요. 아, 그 구도가 깨진다고요? 네, 그 중심에 재부족이라는 새로운 나비족이 있고요. 오늘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알던 판도라가 어떻게 더 복잡하고 위험한 곳으로 변모하는지 그 과정을 낱낱이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만든 신화를 스스로 파괴한다니. 와, 시작부터 흥미진진하네요. 그럼 그 파괴의 첫걸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이 보고서는 어떤 점을 가장 먼저 짚고 있죠? 가장 근본적인 변화부터 짚더군요. 바로 이야기의 목소리, 그러니까 화자가 바뀐 점입니다. 지난 두 편은 명백히 제이크 설리의 이야기였잖아요. 맞아요. 그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해서 그의 내레이션으로 끝났으니까요. 그렇죠. 인간에서 나비족의 지도자가 된 그의 시점으로 모든 사건을 경험했죠.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마이크가 그의 둘째 아들 로아크에게 넘어갑니다. 아, 로아크한테요. 보고서는 이걸 단순한 서술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고 강조해요. 영화의 정서적인 무게중심, 그 축 자체가 이동하는 결정적인 장치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이크의 시점은 전쟁 지도자의 시점이었어요. 전략을 짜고 부족을 이끌고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민하죠. 그렇죠. 일종의 영웅서사였고요. 하지만 로아크의 시점은 전혀 달라요. 이 분석에 따르면 그의 세상은 형의 죽음으로 인한 엄청난 죄책감, 그리고 그런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한마디로 불안하고 위태로운 사춘기 소년의 내면 그 자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 제이크가 아니라 아들의 눈에 비친 실수투성이 아빠 제이크를 마주하게 됩니다. 와, 관점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네요. 대의명분을 돕는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랄까 콩가루 집안의 심리 드라마가 되는 거군요. 정확히 그 표현이 맞아요. 이 보고서도 영화의 초반 1시간가량을 거대한 전쟁 서사가 아닌 한 가족이 겪는 애도의 과정에 대한 심리 드라마로 분석합니다. 197분이라는 긴 시간의 초반부를요? 네,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상실의 아픔을 겪는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충돌하는지를 집요하게 보여주죠. 슬픔을 분노로 터뜨리는 네이트리, 책임감에 짓눌린 제이크,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방황하는 아이들. 이 가족의 불협화음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첫 번째 동력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 가족 내부의 갈등이 외부의 위협과 맞물리면서 이야기가 더 복잡해지겠군요. 그리고 그 외부 위협이 이번에는 단순히 인간들만이 아니라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가족 드라마가 판도라 전체의 운명을 건 거대한 비극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바로 새로운 적의 등장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 보고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재부족이죠. 제가 이 분석 보고서 읽으면서 제일 충격받았던 부분이에요. 잠깐만요. 나비족인데 인간 군사 조직인 RDA랑 손을 잡는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들의 모든 신념과 철학에 정면을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어떻게라는 질문이 이번 영화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들은 맹관 클랜이라고 불리는데 보고서는 이들의 존재 자체가 판도라 세계에 던져진 도덕적 질문지라고 표현해요. 도덕적 질문지요. 네. 그들은 원래 화산지대에 살던 부족이었는데 과거 거대한 화산 폭발로 삶의 터전 전체를 잃었어요. 수많은 이들이 죽어나갈 때 그들은 자신들의 신인 에이와에게 간절히 기도했죠. 하지만 A와는 응답하지 않았겠군요. 바로 그거예요. 부족장 바랑의 대사에 그들의 모든 비극과 철학이 담겨 있어요. 내 백성들은 살려달라 울부짖었다. 하지만 위대한 어머니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불로 갔다. 그리고 불의 길을 배웠다. 와... 신에게 버림받았다고 믿는 순간 그들에게 남은 건 생존뿐이었던 거죠. 생존이 신념을 잡아먹은 거군요.
결국 이상보다는 현실을 택한 나비족이네요. 네. 제임스 카메론이 스스로 만들었던 고결한 자연의 자녀라는 나비족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정면으로 깨부수는 설정이죠. 이 보고서는 이걸 두고 극한의 재난 상황에 몰린 지적 생명체가 어떻게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탐구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해요. 동시에 제국주의 역사에서 흔히 보이는 EEJ, 즉 원주민을 분열시켜 서로 싸우게 만드는 식민지배 전략의 비극을 판도라에 그대로 옮겨온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부족이라면 그 리더 역시 보통 인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바랑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이 보고서가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시리즈 사상 가장 입체적이고 무서운 악역이라고 평가합니다. 배우 오나 채플린이 연기했는데 바랑은 단순히 사악한 빌런이 아니에요.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 그녀는 화산폭발로 멸망 직전이던 부족을 이끌고 불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해낸 위대한 구원자이자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죠. 외형 묘사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화산재를 뒤집어 쓴 듯한 회색빛 피부에 용암을 상징하는 붉고 검은 복장을 하고 있다고요. 맞아요. 심지어 인간의 무기인 화염방사기까지 아주 능숙하게 다루면서 공포를 극대화하죠. 이 보고서에 첨부된 배우 인터뷰 내용이 아주 흥미로운데 오나 채플린이 바랑의 분노와 에너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촬영 내내 헤비메탈 그룹 슬립낫의 음악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슬립낫이요? 그 엄청난 헤비메탈 그룹이요? 와, 네, 그 파괴적인 에너지를 캐릭터에 그대로 쏟아 부은 거죠. 음악 취향만 들어도 어떤 캐릭터일지 감이 오네요. 그들이 사는 것은 우리가 알던 그 아름다운 판도라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겠어요? 정반대죠. 푸른 숲과 에메랄드빛 바다 대신 온통 검은 현모암과 끓어오르는 붉은 용암, 그리고 끝없이 흩날리는 회색 재로 뒤덮인 불모지입니다. 상상이 안 가네요. 보고서에 따르면 미술팀이 파푸아뉴기니 바이닝족의 불춤 의식에서 시각적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거대한 마스크를 쓰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그들의 의식은 자연, 즉 에이와를 섬기는 대신 불, 파괴를 정복했다는 그들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장치라고 분석합니다. 모든 문화와 디자인이 생존과 파괴라는 두 개의 키워드에 맞춰져 있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나비경 내부가 분열되는 와중에 또 다른 경계인이 있잖아요. 인간이면서 나비족 사회에서 자란 소년, 스파이더. 이 보고서는 스파이더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가장 혁신적인 서사라고까지 표현하던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아마 이 부분이 영화를 본 관객들에게 가장 큰 충격과 아하 하는 순간을 선사했을 겁니다. 영화의 클라이맥스, 거대한 전투 중에 스파이더가 쓰고 있던 산소 마스크가 깨져버려요. 아, 판도라의 대기 속에서 질식사할 위기에 처한 거죠. 절체절명의 순간이네요. 그때 썰리 가족의 딸 치리가 무언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에이와와 특별한 교감을 나누는 키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영혼의 나무 씨앗을 스파이더의 입에 넣어줍니다. 관객들은 당연히 어떤 신비한 힘으로 잠시 시간을 벌어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일종의 마법적인 치유 같은 거요. 그런데 보고서의 분석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잠시 후 스파이더가 숨을 쉬기 시작하는데 마스크 없이 자신의 폐로 직접 판도라의 대기를 호흡하기 시작해요. 잠깐만요. 그럼 외부 장치가 아니라 그의 몸 자체가 판도라에 맞춰서 변이했다는 건가요? 네, 보고서는 이걸 단순한 마법이 아니라 공생적 진화라고 분석합니다. 공생적 진화요? 영혼의 나무 씨앗이 그의 폐 속에 판도라의 특수한 미생물 군집,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을 형성해서 그의 폐 자체가 일종의 생화학 필터로 변했다는 거예요. 와, 내부로부터의 테라포밍이네요, 이건. 정확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산소 마스크가 필요한 외부인이 아니에요. 판도라의 생태계와 하나가 된 최초의 인간-나비 하이브리드 생명체가 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는 종의 경계를 허무는 엄청난 사건이네요. 그렇죠. 이게 스파이더 개인에게 그리고 판도라 전체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보고서는 이것이 그에게 축복이자 동시에 끔찍한 저주가 될 거라고 분석해요. 축복이자 저주라. 축복인 이유는 그가 이제 진정으로 나비족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신체적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주인 이유는 RDA의 입장에서 보면 스파이더는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로제타석이 된 거거든요. 인류가 판도라에 적응할 수 있는 생물학적 열쇠. 네, 최고의 연구 샘플이 된 셈이죠. 그의 존재 자체가 다음 편에서 벌어질 거대한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겁니다.
네이티리의 입장에선 더 혼란스럽겠네요. 평생을 증오해온 스카이피플의 아들이 이제는 위대한 어머니 에이와의 축복을 받은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죠. 네이티리의 신념체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영화는 모든 인물들을 끊임없이 도덕적 딜레마 속으로 밀어넣어요. 이런 복잡한 갈등들이 쌓여서 결국 영화의 마지막 거대한 전투로 폭발하는 거군요. 이 클라이맥스에서도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다고요? 네, 이 보고서는 특히 맥케이나 부족의 영적 지도자이자 케이트 윈슬렛이 연기한 로날의 최후를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녀는 전투 중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요. 그런데 그녀는 만삭의 몸이었죠. 설마요? 전장 한복판에서요? 네, 그녀는 죽어가는 와중에 포화가 쏟아지는 전장 한복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숨을 거둡니다. 와... 그리고 그 갓 태어난 아이를 네이티리가 받아내는 장면이 나오죠. 보고서는 이 장면을 두고 가장 잔혹한 파괴의 현장에서 가장 경이로운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삶과 죽음의 순환을 담아낸 영화 전체의 주제를 압축하는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습니다. 듣기만 해도 전율이 오네요. 그렇다면 악역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요? 커리치 대령이나 제해 부족의 바랑은요? 둘 다 패배라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바랑은 후토에서 다음을 기약하고 쿼리치 대령은 절벽 아래로 떨어져 실종 처리됩니다. 실종이요? 네. 보고서는 특히 쿼리치의 미래에 주목하는데요. 이제 그는 인간의 몸도 아니고 나비족에게 받아들여지지도 못한 채 판도라를 떠도는 외로운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마치 죽은을 잃은 일본의 무사 로닌처럼요.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단순히 설리가족을 노리는 악당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싸우는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영화의 마지막은 그럼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평화가 찾아오나요? 잠시 동안의 평화죠. 설리가족은 로날의 죽음을 애도하며 다시 뭉치지만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로아크의 내레이션이 의미심장해요. 빛은 언제나 돌아온다는 희망적인 말인데 이 보고서는 그 톤이 오히려 더 큰 어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불길한 복선처럼 들린다고 분석합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요. 네, 딱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봤을 때 이 보고서가 내리는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요? 아바타, 불과 쟤는 어떤 영화라고 평가하는 거죠? 한마디로 안전한 길을 거부하고 스스로 판을 뒤엎은 위대하고 위험한 속편이라고 평가합니다. 제임스 카메론이 단순히 전작의 성공 공식을 반복하는 대신 자신이 구축한 선과 악의 이분법이라는 안락한 세계관을 불태워버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더 복잡하고 성숙한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관객들에게 누가 진짜 선이고 누가 진짜 악인가? 라는 불편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영화라고요. 맞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알던 판도라가 아니네요. 아름답기만 한 신비의 행성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신념도 버려야 하는 현실의 전쟁터가 된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이 보고서가 마지막에 정리하는 앞으로의 판도라 역사를 이끌어갈 세 개의 핵심 동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 재해 부족이 보여준 도덕적 회색지대. 둘째, 종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스파이더의 생물학적 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A와 그 자체가 되어가는 듯한 키리의 신적인 각성.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판도라는 이제 예측 불가능한 시대로 접어들게 된 거죠. 듣고 보니 앞으로 남은 두 편의 시리즈가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이 분석 보고서라 마지막에 당신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며 끝을 맺습니다. 이제 기술의 도움 없이 판도라에서 숨 쉴 수 있는 최초의 인간이 된 스파이더. 그는 분명 두 종족을 잇는 살아있는 다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과연 그 다리는 두 세계를 연결해 평화를 가져오는 통로가 될까요? 아니면 판도라의 운명을 건 마지막 전쟁에 벌어질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될까요?